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9살 먹은 말을 못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장이 서기 딱 좋은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로 향해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지만 민준은 어찌 된 일인지 고추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댁, 오늘 장에서 무명천 좀 사려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아이고, 잘 됐구려. 나도 바늘이랑 실을 사야 했는데. 박첨지는 벌써 나갔다던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둘렀나 봐.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장터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묵묵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허참, 저 착실한 놈, 장날에도 밭에 나가 일만 하는구나. 민준은 말을 못해도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처지라 하루라도 일을 쉬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3살 때까지 옹알이를 했는데 어느 날 심한 고열을 앓고 난 뒤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만 했어도 벌써 장가를 갔을 텐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처럼 민준은 말을 못할 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습니다. 성품 또한 착해서 마을 어른들의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비록 거버버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는 그런 민준을 흠모하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김부잣집 막내딸인 서연 아가씨는 민준을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서연아, 또 민준 도련님 생각하니? 얼굴이 홍당무가 다 되었네? 아니야, 언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벙어리 총각과의 혼인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어디 귀한 내 딸을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준단 말이냐. 그래서 서연은 늘 멀리서 민준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민준은 고추를 한 자루 가득 따서 마당 멍석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가 가을 햇살에 탐스럽게 빛났습니다. 빈 자루를 들고 다시 밭으로 가기 위해 장터로 가는 큰 길 대신 좁은 흙길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마을의 젊은 과부인 허씨 부인이 주저앉아 발목을 잡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허씨 부인은 20살의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넉넉했지만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특히 젊은 사내들을 보면 교태 섞인 눈웃음을 흘려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 또 젊은 총각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 좀 보게. 민준이 다가가자 허씨 부인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 민준 도련님 아니시오? 이리 좀 와보세요. 발목을 삐었나 봐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보니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착한 민준은 주저없이 다가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요, 도련님. 허씨 부인은 쓰러질 듯 민준의 목을 껴안았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는 손이 얇은 저고리 넘어 그녀의 가슴에 닿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장날이라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허씨 부인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 따뜻한 숨결에 민준은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그녀의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히자 민준은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씨 부인이 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난처했지만 아픈 사람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발목에 약이라도 좀 발라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방으로 들어가자 허씨 부인은 다리를 뻗고 앉아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프구나.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부은 발목을 만지자 그녀는 갑자기 하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잃은 척 민준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척 올렸습니다. 치마가 거쳐 올라가 하얀 무릎 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너무 아파서 그만.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의 맨살에 19살 민준의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람. 도련님, 혹시 민준이 화들짝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는 다리로 민준의 몸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나도 외롭고 도련님도 총각이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도 여자랍니다. 남편 죽고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민준은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도련님도 이런 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그녀는 갑자기 민준의 목을 끌어당겼고 균형을 잃은 민준은 그녀와 함께 방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도 싫지는 않은 개로구나. 그녀는 민준의 위에 올라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순진한 총각 민준은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민준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씨 부인, 집에 있는가? 마침 이웃에 사는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김씨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의 민준과 눈이 마주친 김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민준이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바로 그때 허씨 부인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놈 좀 잡아주세요. 그녀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벙어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민준이 자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민준은 억울함에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허씨 부인은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놈이 갑자기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아이고,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소. 민준이가 허씨 부인을 겁탈했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착한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허씨 부인 꼴을 보니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허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관아로 달려가 민준을 고발했고 며칠 후 민준은 죄인의 몸으로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와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의 민준은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반면 허씨 부인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사또를 향해 청산유수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또 나리. 부디 이 힘없고 가련한 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옵소서.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오다 발목을 삐어 저 벙어리 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에 당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 갑자기 돌변하여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겁탈하지 않았겠사옵니까? 분하고 원통하여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 악독한 놈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하여 구경하던 아전들마저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사정이로구나. 이 사도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힘쓰겠노라.
허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 그 급박했던 순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보거라. 허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또 나리. 저 흉악무도한 놈이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나이다. 한 손으로는 소인의 두 손을 꼼짝도 못하게 꽉 움켜쥐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소인이 비명이라도 지를세라 입을 틀어막아 싸웁니다. 그리고 그놈이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잠깐 멈추어라. 갑자기 사도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관하 대들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 요망하고 가증스러운 년. 감히 이 신성한 관아에 와서 사도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내년의 말대로라면 저 벙어리는 팔이 3개라도 달렸단 말이더냐.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면 대체 어느 손으로 내 옷을 벗기고 제 놈의 물건을 꺼내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의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지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한 그 요사스러운 혀를 뽑아내도록 하라. 사또의 불호령에 허씨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잘못했나이다. 소인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헛거들 본 모양이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마지막 손은 필식 제 손이었나 봅니다. 아이고, 이 죽일년.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관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음흉한 계집의 농간에 하마터면 애먼 젊은이 하나를 잡을 뻔했구나. 내 죄는 곤장 100대를 쳐야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또한 벙어리 민주는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앞으로 처신을 바르게 하여 다시는 이런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그렇게 민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허씨 부인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집안에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막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작년에 봤는데 한밤중에 최첨지가 허씨 부인네 집담을 넘더라고. 나도 봤어. 지난달에는 젊은 김총각이 새벽에 그 집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더라니까. 알고 보니 허씨 부인은 마을의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고 분노한 안악들이 허씨 부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못된 년, 당장 나와라. 남의 남편 꼬드기는 게 그리 재미있더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소.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결국 허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민주는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로 여자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걱정해주었던 서연 아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은 남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서연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서연이 민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그 벙어리 자식의 아이란 말이냐? 이놈, 내 딸을 망쳐놨구나.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잘못을 빌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김 부자도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했습니다. 에휴, 이왕 이렇게 된 일. 민준아,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 그해 가을, 민준과 서연은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말을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는 말을 못했지만 아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더 낳았고 아이들은 모두 제잘제잘 말을 잘했습니다. 민준의 조용한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고 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9살 먹은 말을 못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장이 서기 딱 좋은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로 향해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지만 민주는 어찌 된 일인지 고추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댁, 오늘 장에서 무명천 좀 사려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아이고, 잘 됐구려. 나도 바늘이랑 실을 사야 했는데. 박첨지는 벌써 나갔다던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둘렀나 봐.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장터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묵묵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허참, 저 착실한 놈, 장날에도 밭에 나가 일만 하는구나. 민주는 말을 못해도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처지라 하루라도 일을 쉬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3살 때까지 옹알이를 했는데 어느 날 심한 고열을 앓고 난 뒤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만 했어도 벌써 장가를 갔을 텐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처럼 민주는 말을 못할 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습니다. 성품 또한 착해서 마을 어른들의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비록 버버버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는 그런 민준을 흠모하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김부잣집 막내딸인 서연 아가씨는 민준을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서연아, 또 민준 도련님 생각하니? 얼굴이 홍당무가 다 되었네? 아니야, 언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벙어리 총각과의 혼인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어디 귀한 내 딸을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준단 말이냐. 그래서 서연은 늘 멀리서 민준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민준은 고추를 한 자루 가득 따서 마당 멍석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가 가을 햇살에 탐스럽게 빛났습니다. 빈 자루를 들고 다시 밭으로 가기 위해 장터로 가는 큰 길 대신 좁은 흙길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마을의 젊은 과부인 허씨 부인이 주저앉아 발목을 잡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허씨 부인은 20살의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넉넉했지만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특히 젊은 사내들을 보면 교태 섞인 눈웃음을 흘려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 또 젊은 총각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 좀 보게. 민준이 다가가자 허씨 부인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 민준 도련님 아니시오? 이리 좀 와보세요. 발목을 삐었나 봐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보니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착한 민주는 주저없이 다가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요, 도련님. 허씨 부인은 쓰러질 듯 민준의 목을 껴안았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는 손이 얇은 저골이 넘어 그녀의 가슴에 닿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장날이라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허씨 부인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 따뜻한 숨결에 민준은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그녀의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히자 민준은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씨 부인이 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난처했지만 아픈 사람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발목에 약이라도 좀 발라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방으로 들어가자 허씨 부인은 다리를 뻗고 앉아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프구나.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부은 발목을 만지자 그녀는 갑자기 하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잃은 척 민준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척 올렸습니다. 치마가 거쳐 올라가 하얀 무릎 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너무 아파서 그만.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의 맨살에 19살 민준의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람. 도련님, 혹시 민준이 화들짝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는 다리로 민준의 몸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나도 외롭고 도련님도 총각이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도 여자랍니다. 남편 죽고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민준은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도련님도 이런 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그녀는 갑자기 민준의 목을 끌어당겼고 균형을 잃은 민준은 그녀와 함께 방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도 싫지는 않은 개로구나. 그녀는 민준의 위에 올라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순진한 총각 민준은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민준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씨 부인, 집에 있는가? 마침 이웃에 사는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김씨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의 민준과 눈이 마주친 김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민준이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바로 그때 허씨 부인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놈 좀 잡아주세요. 그녀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벙어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민준이 자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민준은 억울함에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허씨 부인은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놈이 갑자기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아이고,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소. 민준이가 허씨 부인을 겁탈했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착한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허씨 부인 꼴을 보니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허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관아로 달려가 민준을 고발했고 며칠 후 민준은 죄인의 몸으로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와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의 민준은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반면 허씨 부인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사또를 향해 청산유수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또 나리. 부디 이 힘없고 가련한 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옵소서.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오다 발목을 삐어 저 벙어리 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에 당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 갑자기 돌변하여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겁탈하지 않았겠사옵니까? 분하고 원통하여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 악독한 놈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하여 구경하던 아전들마저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사정이로구나. 이 사도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힘쓰겠노라. 허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 그 급박했던 순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보거라. 허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또 나리. 저 흉악무도한 놈이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나이다. 한 손으로는 소인의 두 손을 꼼짝도 못하게 꽉 움켜쥐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소인이 비명이라도 지를세라 입을 틀어막았사옵니다. 그리고 그놈이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잠깐 멈추어라. 갑자기 사도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관하 대들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 요망하고 가증스러운 년. 감히 이 신성한 관아에 와서 사도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내년의 말대로라면 저 벙어리는 팔이 3개라도 달렸단 말이더냐.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면 대체 어느 손으로 내 옷을 벗기고 제 놈의 물건을 꺼내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의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지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한 그 요사스러운 혀를 뽑아내도록 하라. 사또의 불호령에 허씨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잘못했나이다. 소인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헛거들 본 모양이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마지막 손은 필식 제 손이었나 봅니다. 아이고, 이 죽일 년.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관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음흉한 계집의 농간에 하마터면 애먼 젊은이 하나를 잡을 뻔했구나. 내 죄는 곤장 100대를 쳐야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또한 벙어리 민주는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앞으로 처신을 바르게 하여 다시는 이런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그렇게 민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허씨 부인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집안에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막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작년에 봤는데 한밤중에 최첨지가 허씨 부인네 집담을 넘더라고. 나도 봤어. 지난달에는 젊은 김총각이 새벽에 그 집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더라니까. 알고 보니 허씨 부인은 마을의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고 분노한 안악들이 허씨 부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못된 년, 당장 나와라. 남의 남편 꼬드기는 게 그리 재미있더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소.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결국 허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민주는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로 여자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걱정해주었던 서연 아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은 남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서연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서연이 민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그 벙어리 자식의 아이란 말이냐? 이놈, 내 딸을 망쳐놨구나.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잘못을 빌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김 부자도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했습니다. 에휴, 이왕 이렇게 된 일. 민준아,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 그해 가을, 민준과 서연은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말을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는 말을 못했지만 아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민준은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더 낳았고 아이들은 모두 제잘제잘 말을 잘했습니다. 민준의 조용한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고 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9살 먹은 말을 못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장이 서기 딱 좋은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로 향해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지만 민준은 어찌 된 일인지 고추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댁, 오늘 장에서 무명천 좀 사려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아이고, 잘 됐구려. 나도 바늘이랑 실을 사야 했는데. 박첨지는 벌써 나갔다던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둘렀나 봐.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장터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묵묵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허참, 저 착실한 놈, 장날에도 밭에 나가 일만 하는구나. 민준은 말을 못해도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처지라 하루라도 일을 쉬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3살 때까지 옹알이를 했는데 어느 날 심한 고열을 앓고 난 뒤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만 했어도 벌써 장가를 갔을 텐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처럼 민준은 말을 못할 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습니다. 성품 또한 착해서 마을 어른들의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비록 거버버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는 그런 민준을 흠모하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김부잣집 막내딸인 서연 아가씨는 민준을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서연아, 또 민준 도련님 생각하니? 얼굴이 홍당무가 다 되었네? 아니야, 언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벙어리 총각과의 혼인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어디 귀한 내 딸을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준단 말이냐. 그래서 서연은 늘 멀리서 민준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민준은 고추를 한 자루 가득 따서 마당 멍석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가 가을 햇살에 탐스럽게 빛났습니다. 빈 자루를 들고 다시 밭으로 가기 위해 장터로 가는 큰 길 대신 좁은 흙길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마을의 젊은 과부인 허씨 부인이 주저앉아 발목을 잡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허씨 부인은 20살의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넉넉했지만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특히 젊은 사내들을 보면 교태 섞인 눈웃음을 흘려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
또 젊은 총각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 좀 보게. 민준이 다가가자 허씨 부인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 민준 도련님 아니시오? 이리 좀 와보세요. 발목을 삐었나 봐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보니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착한 민준은 주저없이 다가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요, 도련님. 허씨 부인은 쓰러질 듯 민준의 목을 껴안았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는 손이 얇은 저골이 넘어 그녀의 가슴에 닿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장날이라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허씨 부인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 따뜻한 숨결에 민준은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그녀의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히자 민준은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씨 부인이 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난처했지만 아픈 사람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발목에 약이라도 좀 발라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방으로 들어가자 허씨 부인은 다리를 뻗고 앉아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프구나.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부은 발목을 만지자 그녀는 갑자기 하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잃은 척 민준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척 올렸습니다. 치마가 거쳐 올라가 하얀 무릎 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너무 아파서 그만.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의 맨살에 19살 민준의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람. 도련님, 혹시 민준이 화들짝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는 다리로 민준의 몸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나도 외롭고 도련님도 총각이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도 여자랍니다. 남편 죽고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민준은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도련님도 이런 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그녀는 갑자기 민준의 목을 끌어당겼고 균형을 잃은 민준은 그녀와 함께 방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도 싫지는 않은 개로구나. 그녀는 민준의 위에 올라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순진한 총각 민준은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민준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씨 부인, 집에 있는가? 마침 이웃에 사는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김씨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의 민준과 눈이 마주친 김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민준이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바로 그때 허씨 부인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놈 좀 잡아주세요. 그녀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벙어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민준이 자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민준은 억울함에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허씨 부인은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놈이 갑자기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아이고,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소. 민준이가 허씨 부인을 겁탈했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착한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허씨 부인 꼴을 보니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허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관아로 달려가 민준을 고발했고 며칠 후 민준은 죄인의 몸으로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와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의 민준은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반면 허씨 부인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사또를 향해 청산유수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또 나리. 부디 이 힘없고 가련한 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옵소서.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오다 발목을 삐어 저 벙어리 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에 당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 갑자기 돌변하여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겁탈하지 않았겠사옵니까? 분하고 원통하여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 악독한 놈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하여 구경하던 아전들마저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사정이로구나. 이 사도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힘쓰겠노라. 허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 그 급박했던 순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보거라. 허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또 나리. 저 흉악무도한 놈이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나이다. 한 손으로는 소인의 두 손을 꼼짝도 못하게 꽉 움켜쥐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소인이 비명이라도 지를세라 입을 틀어막았사옵니다. 그리고 그놈이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잠깐 멈추어라. 갑자기 사도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관아 대들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 요망하고 가증스러운 년. 감히 이 신성한 관아에 와서 사도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내년의 말대로라면 저 벙어리는 팔이 3개라도 달렸단 말이더냐.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면 대체 어느 손으로 내 옷을 벗기고 제 놈의 물건을 꺼내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의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지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한 그 요사스러운 혀를 뽑아내도록 하라. 사또의 불호령에 허씨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잘못했나이다. 소인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헛거들 본 모양이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마지막 손은 필시 제 손이었나 봅니다. 아이고, 이 죽일년.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관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음흉한 계집의 농간에 하마터면 애먼 젊은이 하나를 잡을 뻔했구나. 내 죄는 곤장 100대를 쳐야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또한 벙어리 민주는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앞으로 처신을 바르게 하여 다시는 이런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그렇게 민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허씨 부인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집안에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막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작년에 봤는데 한밤중에 최첨지가 허씨 부인네 집담을 넘더라고. 나도 봤어. 지난달에는 젊은 김총각이 새벽에 그 집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더라니까. 알고 보니 허씨 부인은 마을의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고 분노한 안악들이 허씨 부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못된 년, 당장 나와라.
남의 남편 꼬드기는 게 그리 재미있더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소.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결국 허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보따리를 싸서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민주는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지만 속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로 여자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고 걱정해 주었던 서연 아가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서연은 남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서연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을 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서연이 민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그 벙어리 자식의 아이란 말이냐? 이놈, 내 딸을 망쳐놨구나.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잘못을 빌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김 부자도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지만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했습니다. 에휴, 이왕 이렇게 된 일. 민준아,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 그해 가을, 민준과 서연은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말을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는 말을 못했지만 아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더 낳았고 아이들은 모두 제잘제잘 말을 잘했습니다. 민준의 조용한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고 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9살 먹은 말을 못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지나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장이 서기 딱 좋은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로 향해 동네가 텅 비다시피 했지만 민준은 어찌 된 일인지 고추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댁, 오늘 장에서 무명천 좀 사려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아이고, 잘 됐구려. 나도 바늘이랑 실을 사야 했는데. 박첨지는 벌써 나갔다던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둘렀나 봐. 마을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장터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묵묵히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허참, 저 착실한 놈, 장날에도 밭에 나가 일만 하는구나. 민주는 말을 못해도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처지라 하루라도 일을 쉬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3살 때까지 옹알이를 했는데 어느 날 심한 고열을 앓고 난 뒤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만 했어도 벌써 장가를 갔을 텐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처럼 민주는 말을 못할 뿐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데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습니다. 성품 또한 착해서 마을 어른들의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비록 거버버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누구에게나 전해졌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는 그런 민준을 흠모하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김부잣집 막내딸인 서연 아가씨는 민준을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서연아, 또 민준 도련님 생각하니? 얼굴이 홍당무가 다 되었네? 아니야, 언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벙어리 총각과의 혼인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어디 귀한 내 딸을 말 못하는 벙어리에게 준단 말이냐. 그래서 서연은 늘 멀리서 민준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민주는 고추를 한 자루 가득 따서 마당 멍석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가 가을 햇살에 탐스럽게 빛났습니다. 빈 자루를 들고 다시 밭으로 가기 위해 장터로 가는 큰 길 대신 좁은 흙길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마을의 젊은 과부인 허씨 부인이 주저앉아 발목을 잡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허씨 부인은 20살에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넉넉했지만 행실이 단정치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특히 젊은 사내들을 보면 교태 섞인 눈웃음을 흘려 마을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년, 또 젊은 총각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 좀 보게. 민준이 다가가자 허씨 부인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머, 민준 도련님 아니시오? 이리 좀 와보세요. 발목을 삐었나 봐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보니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착한 민주는 주저없이 다가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요, 도련님. 허씨 부인은 쓰러질 듯 민준의 목을 껴안았고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는 손이 얇은 저고리 넘어 그녀의 가슴에 닿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장날이라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허씨 부인은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고 그 따뜻한 숨결에 민준은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그녀의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히자 민준은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씨 부인이 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난처했지만 아픈 사람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발목에 약이라도 좀 발라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방으로 들어가자 허씨 부인은 다리를 뻗고 앉아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프구나.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부은 발목을 만지자 그녀는 갑자기 하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잃은 척 민준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척 올렸습니다. 치마가 거쳐 올라가 하얀 무릎 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너무 아파서 그만.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의 맨살에 19살 민준의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람. 도련님, 혹시. 민준이 화들짝 놀라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는 다리로 민준의 몸을 꽉 감아버렸습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나도 외롭고 도련님도 총각이고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도 여자랍니다. 남편 죽고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민준은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도련님도 이런 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그녀는 갑자기 민준의 목을 끌어당겼고 균형을 잃은 민준은 그녀와 함께 방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너도 싫지는 않은 개로구나. 그녀는 민준의 위에 올라타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순진한 총각 민준은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민준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씨 부인, 집에 있는가? 마침 이웃에 사는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김씨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차림의 민준과 눈이 마주친 김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민준이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바로 그때 허씨 부인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놈 좀 잡아주세요. 그녀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벙어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김씨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민준이 자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민주는 억울함에 더버버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허씨 부인은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놈이 갑자기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아이고,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큰일 났소. 민준이가 허씨 부인을 겁탈했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착한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허씨 부인 꼴을 보니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허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관아로 달려가 민준을 고발했고 며칠 후 민준은 죄인의 몸으로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와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들의 민준은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반면 허씨 부인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사또를 향해 청산유수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또 나리. 부디 이 힘없고 가련한 소인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옵소서.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오다 발목을 삐어 저 벙어리 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에 당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 갑자기 돌변하여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겁탈하지 않았겠사옵니까? 분하고 원통하여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저 악독한 놈에게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연기는 실로 대단하여 구경하던 아전들마저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고 기가 막힌 사정이로구나. 이 사도가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힘쓰겠노라. 허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 그 급박했던 순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보거라. 허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또 나리. 저 흉악무도한 놈이 소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나이다. 한 손으로는 소인의 두 손을 꼼짝도 못하게 꽉 움켜쥐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소인이 비명이라도 지를세라 입을 틀어막아 싸웁니다. 그리고 그놈이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잠깐 멈추어라. 갑자기 사도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관아 대들보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이 요망하고 가증스러운 년. 감히 이 신성한 관아에 와서 사도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내년의 말대로라면 저 벙어리는 팔이 3개라도 달렸단 말이더냐. 한 손으로 내 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면 대체 어느 손으로 내 옷을 벗기고 제 놈의 물건을 꺼내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요망한 것의 주둥아리를 인두로 지지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한 그 요사스러운 혀를 뽑아내도록 하라. 사또의 불호령에 허씨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잘못했나이다. 소인이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 헛거들 본 모양이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마지막 손은 필식 제 손이었나 봅니다. 아이고, 이 죽일년.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녀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관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음흉한 계집의 농간에 하마터면 애먼 젊은이 하나를 잡을 뻔했구나. 내 죄는 곤장 100대를 쳐야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또한 벙어리 민주는 무고함이 밝혀졌으나 앞으로 처신을 바르게 하여
다시는 이런 구설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그렇게 민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허씨 부인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집안에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